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 두 손은 피가 묻은 핸들을 움켜쥔 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엔 머리에서 붉은 피를 철철 흘리며 기절한 보위원이 쓰러져 있었고, 뒷좌석엔 숨소리마저 죽인 채 웅크린 한 여자가 공포에 질려 있었는데요. 저는 그 순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 남기 위해 이 미친 짓을 저질러버린 겁니다. 이 도둑년! 당의 물자를 훔쳐!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보위원의 군화발에 지시겨지던 그녀가 훔친 건 금덩이도 쌀가마니도 아니었거든요. 생리대조차 없어 작업복 자투리를 모아 속옷 대신 쓰려 했던, 그저 인간답게 살고 싶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으니까요. 도대체 보장된 미래를 가진 엘리트 운전병이었던 제가 왜 고작 그 천조각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핸들을 꺾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13호 관리소의 그 참혹했던 밤, 피 묻은 핸들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저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올해 27,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함경북도 13호 관리소 경비대 소속 1호차 전속 운전병이었는데요. 보위원들이 타는 닛산 페트롤 지프를 몰며 관리소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제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제 하루는 새벽 5시 30분 차고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칼바람이 뼈를 애는 듯한 새벽 공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닛산 지프의 엔진 오일 점검이었는데요. 오일 게이지를 뽑아 천으로 닦아낸 뒤 다시 꽂아 확인하는 작업이었죠. 검은 오일이 적정선 사이에 있는지 확인하고 색깔이 탁하면 즉시 교체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타이어 공기압 체크였어요. 압력계를 타이어 밸브에 대고 정확히 2.2바가 나오는지 확인했는데 0.1바라도 낮으면 즉시 공기를 보충해야 했으니까요. 관리소 내 도로는 80%가 비포장이라서 타이어 관리가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른 운전병들이 모는 갱생 -68형 트럭은 허구한 날 바퀴가 지늘게 처박혀 고생했지만 보위원 전용 차량인 제 지프는 달랐어요. 언제나 최우선 정비 대상이었고 부품도 가장 먼저 배급받았으며 심지어 브레이크 패드 교체 주기도 일반 차량은 1년인데 제 차는 6개월마다 새 부품으로 갈았습니다. 보위원님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거든요. 6시 정각이 되면 경비 초소의 암호가 교체되었습니다. 매일 자정마다 바뀌는 이 암호를 외우지 못하면 아무리 보위원 차량이라도 초소를 통과할 수 없었어요. 붉은 새벽, 철의 요새, 혁명의 아들 같은 구호들이 그날의 암호였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총구가 저를 겨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당직실에 들러 암호를 확인하고 수첩에 빼곡히 적어 외우곤 했죠. 관리소엔 총 12개의 검문 초소가 있었는데 각 구역마다 암호가 달랐습니다. 1구역은 정치범 수용구역, 2구역은 작업반 구역, 3구역은 보위원 사택구역이었고 외곽으론 4구역부터 12구역까지 철책선을 따라 배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관리소 내부 도로 지도를 완벽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어경로는 정문에서 보위원 사택까지 3.2km, 비포장 구간이 2.1km였고 급커브 구간이 4곳 있었죠. 비경로는 작업반 검열 구역까지 5.7km였는데 이 길은 진흙탕이 심해서 사륜 구동을 반드시 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경로, 외곽 산길로 이어지는 비상 대피로가 있었는데요. 이 길은 보위원들만 아는 비밀 경로였습니다. 폭이 좁아서 지프 한 대만 간신히 지나갈 정도였고 양옆으론 7회 매설 구역 표지판이 서 있었어요. 저는 이 길의 모든 커브와 경사를 암기하고 있었는데 급커브 7곳, 30도 이상 경사 3곳, 차량 교행 불가 구간이 1.5km였죠. 운행이 끝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주행거리 기록이었습니다. 출발 전 계기판 숫자를 적고 귀대 후 다시 확인해서 몇 킬로미터를 달렸는지 기록부에 빼곡히 적어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연료 소모량까지 계산해야 했는데요. 리터당 몇 킬로 달렸는지, 혹시 연료를 빼돌리진 않았는지 감시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제 차는 리터당 평균 8킬로를 달렸는데 0.5킬로라도 오차가 생기면 신문을 받아야 했으니
저는 언제나 연료주 입구에 자물쇠를 채우고 다녔죠. 차량 내부 청소도 제 일이었어요. 보위원님들이 내리시면 저는 즉시 걸레로 시트를 닦고 바닥 매트를 털어냈습니다. 담배 재떨이를 비우고 창문을 닫고 대시보드까지 광을 냈는데 한 번은 뒷좌석에 진흙 발자국이 남아있다고 박 보위에게 뺨을 맞은 적도 있었죠. 그 이후론 운행 후 30분씩 차량 구석구석을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시와 긴장 속에서도 저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보위원 사택구역은 별천지였거든요. 24시간 온수가 콸콸 흘러나오고 전기도 끊기지 않았으며 저녁이면 불고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일반 수감자들이 강냉이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틸 때 저는 보위원들이 남긴 기름진 음식을 얻어먹었어요. 돼지비계가 둥둥 뜬 국, 하얀 쌀밥, 심지어 중국산 과자까지 주머니에 넣고 다녔죠. 제 입안엔 언제나 단맛이 감돌았고 배는 든든했으며 겨울엔 털모자와 방한복을 지급받았습니다. 수감자들이 얇은 혹겹 작업복 하나로 영하 20도를 견딜 때 저는 따뜻한 차 안에서 히터를 틀고 있었죠. 제 방은 비록 좁았지만 개인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습니다. 6평짜리 독방에 침대와 책상, 심지어 작은 난로까지 있었거든요. 다른 경비병들은 20명이 한 방에서 자는데 저는 혼자 공간을 쓸 수 있었어요. 벽에 붙인 김일성 초상화 아래서 저는 매일 밤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식사도 달랐습니다. 일반 경비병 식당은 옥수수밥에 김치국이 전부였지만 저는 보위원 식당 주방에서 밥을 얻어먹었어요. 그곳엔 흰쌀밥은 기본이고 돼지고기 볶음, 두부찌개, 심지어 계란말이까지 나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중국산 맥주도 한 병씩 배급받았죠. 저는 그 맥주를 홀짝이며 나는 정말 잘 나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동기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 때면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경비대 동기들은 철책선 순찰을 돌며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저는 포근한 운전석에서 핸들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가끔 동료들이 동상으로 발가락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제 마음은 요동치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운이 없어서야라는 냉정한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제 차 안에는 이질적인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수석 글러브 박스 안에 들어있던 하얀 포장지에 생리대 한 팩. 박 보위가 안에 갖다 주라며 장마당에서 사오게 시킨 물건이었는데요. 중국산 최고급 제품이라 포장도 화려했습니다. 소피 바디핏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었고 가격은 북한 돈으로 8만 원이나 했어요. 일반 노동자 한 달 월급이 3천 원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죠. 저는 그걸 글러브 박스에 넣어둘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포장지의 감촉이 부드러웠고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으며 하얀 색깔이 유독 눈에 띄었거든요. 이 안에 정확히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보위원의 심부름꾼으로 움직이는 제 모습이 가끔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 정도 특권이면 충분하지 뭐. 자기 합리화로 양심을 덮어버렸던 거죠. 그 생리대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박 보위를 태우고 여성 작업반 검열을 나간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 작업반 구역으로 가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엔 수감자들이 삽질 소리, 곡괭이 소리로 시끄러웠는데 그날은 너무 조용했거든요. 마치 누가 입을 틀어막은 것처럼 공기마저 무거웠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렸을 때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수감자들은 얇은 혹겹 작업복을 입고 떨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였어요. 한 명 한 명 지나갈 때마다 다리 사이를 어정쩡하게 벌리고 걷는 겁니다. 마치 다리 안쪽이 쓸린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표정들이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수감자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다 넘어졌는데 일어서면서 얼굴을 찡그렸고 허벅지 안쪽을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박보이는 그 모습을 보며 킬킬거렸어요. 갓나들,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꾀병은 잘도 부려. 하지만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 사람들이 꾀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픈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두 번째 징후는 작업반 막사 뒤편에서 발견됐습니다. 박보이가 막사 점검을 하는 동안 저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 나와. 달려가 보니 박보이가 막사 구석을 뒤지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 뭔가 잡혀 있었어요. 피가 묻은 헝겊 조각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작업복을 찢어 만든 천 조각들이었는데 하나하나가 피로 얼룩져 있었고 구겨진 채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구 거야? 당장 나와. 박보이의 목소리가 막사 안을 울렸어요. 수감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죠. 그때 한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겁니다. 박보이가 그녀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고. 여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는데 그 눈빛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발 보지 말아달라는 애원하는 눈빛이었어요. 세 번째 징후는 그 직후였습니다. 박보이가 명령했어요. 옷 벗어. 다 벗으라고. 여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주춤거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 수 없었어요. 아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보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운전병. 여기 봐. 이게 뭔지 알아? 억지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들의 허벅지 안쪽은 짓무른 상처투성이었고 피가 마른 자국이 남아 있었으며 속옷 대신 작업복 조각을 뭉쳐넣은 흔적이 보였어요. 생리대가 없어서 천 조각으로 대신하다가 살같이 쓸린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박보이는 그 천 조각들을 진흙탕에 내던지며 발바지식였습니다. 이딴 걸레 쪽이 뭐라고 숨겨? 그러고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죠. 야, 전현들 옷 입혀. 볼 것도 없어. 차로 돌아오는 길,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이마엔 식은땀이 흘러내렸으며 입안은 바짝 말라 침조차 삼키기 힘들었어요. 옆자리에 박보이는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입가엔 비웃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보이 사택으로 돌아와 차를 주차하는데 조수석 글러브 박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하얀 생리대 팩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손이 떨리며 글러브 박스를 열었어요. 그 하얀 포장지가 눈을 찔렀습니다. 아까 봤던 피 묻은 천 조각들이 머릿속에 겹쳐졌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깨끗하고 하얀 제품을 쓰는데 누군가는 작업복을 찢어 쓰다가 살이 짓무르는 겁니다. 같은 여자인데, 같은 인간인데 왜 이렇게 달라야 하는 걸까요? 주머니 속 초콜릿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먹던 그 달콤한 음식들이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진 특권이라는 게 뼈저리게 다가왔거든요. 다섯 번째 징후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그 여자들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제발 보지 말아달라는 애원, 부끄러움, 수치심, 그리고 체념. 귀를 막아도 박보이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고 코를 막아도 진흙탕에 지식여진 천 조각들의 비릿한 냄새가 났습니다. 새벽 3시, 뒤척이다가 일어나 차고로 갔어요. 닛산 지프가 어둠 속에서 서 있었고 조수석 글러브 박스 속 생리대가 유령처럼 떠올랐습니다. 손이 떨리며 글러브 박스를 열었어요. 하얀 포장지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걸 박보이 아내에게 갖다 주면 제 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갖다 주는 순간 저는 그 여자들을 외면한 공범이 되는 거였어요. 아니, 이미 공범이었습니다. 제가 그 차를 몰고 그 현장에 있었고 침묵했으니까요. 나는 운전병인가, 인간 사냥꾼인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박보이를 태우고 작업반 순찰을 도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무전기에서 긴급 호출이 들어왔어요. 1호차, 1호차, 피복 창고로 즉시 이동하라. 박보이가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
저는 악셀을 밟았고 지프는 비포장도로를 요동치며 달렸어요. 먼지가 뒤로 날렸고 엔진 소리가 귀청을 찢었으며 타이어가 자갈을 튕겨 올렸습니다. 피복 창고에 도착했을 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화재 경보가 울리고 있었고 경비병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으며 수감자들은 줄지어 밖으로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박보이가 차에서 내려 경비병을 붙잡았어요. 뭐야? 불은 껐어? 예, 소좌 동지. 진화했습니다. 원인이 뭐야?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달려가 보니 한 여자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한지은이었어요. 이막에서 봤던 그 피 묻은 천조각의 주인이었죠. 그녀의 품에서 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얀 천조각 뭉치였어요. 정확히는 버려진 작업복 자투리를 모아 만든 것들이었는데 하나하나가 손바닥만 한 크기로 잘려 있었고 가장자리는 실로 꿰매져 있었습니다.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었지만 깨끗이 빨아서 말린 것들이었어요. 박보이가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한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바들바들 떨리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이 도둑년, 당의 물자를 훔쳤어. 박보이의 목소리가 창고 안을 울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버려진 버려진 천조각을. 한지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버려진 이게. 박보이가 천조각을 한지은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당의 재산은 쓰레기 하나도 개인이 가질 수 없어. 그것도 모르냐? 죄송합니다. 너무 아파서. 피가 나서. 한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왜 그녀가 불난 창고에 들어갔는지, 왜 목숨을 걸고 천조각을 챙겼는지. 생리대가 없어서 작업복 자투리라도 주웠어야 했던 겁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었던, 그저 피를 닦을 천이 필요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거예요. 박보이는 그 천조각들을 진흙탕에 내던지며 군화로 짓밟았습니다. 이딴 걸레 쪽이 뭐라고. 천조각들이 진흙에 뭉개졌고 밟힐 때마다 물이 튀었으며 하얗던 천이 검게 더러워졌어요. 야, 운전병. 2년 트럭에 태워. 박보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조사실 가서 족친다. 박보이의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예. 대답은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고 목소리는 겉돌았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한지은을 트럭 짐칸에 태웠어요.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죠. 짐칸 문을 닫는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체념이었어요. 아, 이제 죽는구나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항도 애원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눈빛이었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박보이가 조수석에 탔고 문을 쾅 닫으며 말했어요. 출발해. 조사실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했고 핸들을 잡은 제 손은 땀으로 미끄러웠으며 발은 브레이크 페달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조사실로 가는 길은 3.8km였습니다. 어경로를 타면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였죠. 그 10분 후면 한지은은 고문을 당할 겁니다. 전기 고문, 물 고문, 강목으로 온몸을 맞고 결국 죽을 거예요. 제 발이 악셀을 밟으면 그녀는 죽습니다. 그 생각에 온몸이 굳었어요. 옆자리에 박보이는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이 도둑년들은 말이야.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말을 이었어요. 천조가리가 없으면 낙엽이라도 쑤셔 넣을 것이지. 더럽게 시리. 그 말이 제 이성의 끈을 툭 끊어버렸습니다. 낙엽을 쑤셔 넣으라고? 사람한테? 여자한테? 조수석 사물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하얀 생리대 팩이 떠올랐습니다. 박보이 아내가 쓸 최고급 중국산 제품. 8만 원짜리. 일반 노동자 한 달 월급의 26배. 그게 사물함에 있고 한지은은 천조각을 훔쳤다고 죽으러 가는 겁니다. 백미러로 짐칸을 봤어요. 한지은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운전병인가, 살인자인가? 제가 지금 이 차를 출발시키면 저는 살인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미 공범이었어요. 이막에서 그녀들을 외면했고 침묵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제 발이 악셀을 밟으면, 제 손이 핸들을 돌리면 한 사람이 죽습니다. 박보이가 소리쳤어요. 야, 왜 안 가? 예, 예. 발이 악셀에 닿았습니다. 떨렸어요. 밟아야 하는데 밟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길 끝에는 조사실이 있고 끔찍한 고문이 있고 그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이마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입안은 바짝 말랐으며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 백미러로 한지은과 다시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으며 두 손은 꼭 쥐어져 있었어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니, 정확히는 이랬습니다. 제발 사람으로 죽게 해주세요. 제 가슴 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견고했던 벽이, 믿었던 체제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교만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제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하면 그들도 연좌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트럭을 조사실로 몰면 저는 평생 짐승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고 혀끝이 얼얼했으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못 간다. 더 이상은 못 간다. 손이 떨리며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악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조사실 방향이 아니었어요.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급격하게. 시경로, 외곽산길로 이어지는 비상대피로 쪽으로요. 트럭이 요동쳤어요.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고 차체가 기울었으며 짐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운전병. 어디로 가? 박보이가 제 멱살을 잡았어요. 손이 핸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트럭이 비틀거렸고 도로를 벗어나 흙길로 빠졌으며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어댔어요. 미쳤어. 당장 멈춰. 박보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쾅.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박보이의 머리가 앞 유리에 처박혔고 둔탁한 소리가 났으며 유리에 금이 갔어요. 박보이가 조수석에 쓰러졌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죠. 기절한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제가 방금 뭘 한 거죠? 보위원을 폭행했습니다. 이건 즉결 처형감이에요. 제 가족도 친척도 모두 끌려갈 겁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이 가빠졌고 손은 떨렸으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백미러로 짐칸을 봤어요. 한지은이 구석에 쓰러져 있었는데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으며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어요. 짐칸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아, 나가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지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웅크린 채 저를 쳐다볼 뿐이었죠. 빨리요. 도망치세요. 지금 안 가면 죽습니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려버린 겁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으며 눈에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녀를 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고 제 목숨도 위태로웠으며 무엇보다 저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조수석으로 달려갔어요. 글러브 박스를 열었습니다. 하얀 생리대 팩이 거기 있었어요.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포장지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깨끗했고 새 것이었으며 누구도 쓰지 않은 최고급 제품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걸 들고 짐칸으로 뛰어갔습니다. 이거
쓰세요. 한지은의 품에 안겨주었어요. 그녀는 그걸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포장지를 어루만졌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으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발 사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짐칸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뛰어갔어요. 박보이가 여전히 기절해 있었습니다. 이마에 피가 셔츠를 적시고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으며 가끔 신음소리를 냈어요. 깨어나면 저는 죽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이 울렸고 차가 덜컹거렸으며 핸들이 손안에서 떨렸습니다. 식영로로 갔습니다. 외곽산길, 보위원들만 아는 비밀 경로였어요. 폭이 좁았고 커브가 많았으며 양옆은 지뢰 매설 구역이었죠. 차는 비포장도로를 달렸어요. 덜컹덜컹 요동쳤고 나뭇가지가 차체를 긁었으며 자갈이 튕겨올라 유리창을 쳤습니다. 제 손은 핸들을 꽉 쥐었고 발은 악셀을 밟았으며 눈은 앞만 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산길 끝, 더 이상 차로 갈 수 없는 지점이었어요. 앞은 가파른 산이었고 길은 끊겼으며 나무들만 빽빽했습니다. 차를 세웠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으며 손은 계속 떨렸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관리소 방향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저를 찾는 겁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짐칸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한지은이 그 생리대 팩을 꽉 안고 있었어요.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세요. 반대 방향으로. 제가 말했어요. 한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짐칸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걸음마다 비틀거렸으며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죠. 그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요. 빨리. 한지은이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천천히 비틀거리며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죠. 저는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추격조를 제 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였어요. 한지은과 반대 방향, 더 깊은 산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군견 짖는 소리도 들렸고 사람들 고함 소리도 들렸으며 트럭 엔진 소리도 들렸습니다. 뛰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으며 무릎이 깨졌어요. 하지만 일어나서 또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허벅지가 경련을 일으켰으며 숨이 목까지 차올랐죠. 30년을 살았던 곳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가족도 버렸고 미래도 버렸으며 모든 것을 버렸어요. 고작 1000조각 때문에 한 여자를 살리기 위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던져버렸습니다. 미쳤나요? 네, 미쳤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보위원의 심부름꾼, 살인의 공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평생 살아야 했을 거예요.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새어들어왔습니다.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으며 손가락은 감각이 없었어요. 뒤에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기다. 저기 발자국. 군견 풀어. 빨리. 개 짖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2마리, 아니 3마리. 군견들이 제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더 빨리 뛰었어요. 산등성이를 넘었고 계곡을 건넜으며 나무 뒤에 숨었다가 다시 뛰었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어요. 더 이상 못 뛰겠다고, 멈추라고, 포기하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죽으니까요. 앞에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상류, 강폭이 가장 좁은 곳이었어요. 제가 암기했던 식영로의 끝, 국경이었습니다. 물은 검었고 차가워 보였으며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뒤에서 군견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100m, 아니 50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휘감는 순간
폐 속 공기가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입을 벌렸지만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고 온몸이 경직되었으며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영하 10도 공기보다 더 차가운 물, 뼈를 쪼개는 듯한 한기가 피부를 뚫고 들어왔어요. 발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물살이 새서 몸이 떠내려갔고 바위에 부딪혔으며 무릎이 긁혔어요. 하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추위가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거든요. 헤엄을 쳤어요. 평영으로 팔을 저었고 다리를 차올렸으며 숨을 참았습니다. 물이 입안으로 들어왔어요. 쓰디쓴 맛이 났고 목구멍을 태웠으며 토할 것만 같았죠. 고개를 들어 앞을 봤습니다. 강 반대편이 보였어요. 50m? 아니, 70m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다. 물에 뛰어들었어. 쏴, 쏴. 총소리가 귓전을 울렸습니다. 탕, 탕, 탕. 물살이 튀었고 제 옆으로 총알이 스쳐 지나갔으며 물속으로 풍덩풍덩 빠져들었어요. 잠수를 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물속 깊이 들어갔죠. 물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방향 감각도 사라졌으며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산소가 부족해서 가슴이 조여들었고 입을 벌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물을 마시면 죽으니까요. 위로 올라왔습니다. 고개를 내밀어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폐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기침이 터져 나왔으며 물을 토해냈습니다. 눈을 떴어요. 강 반대편이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30m? 아직 멀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쪽 강변에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5개, 6개. 추격조가 강변에 도착한 겁니다.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어요. 국경경비대, 국경경비대, 탈북자 발견, 두만강 상류 7구역.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시 헤엄쳤어요. 팔이 무거웠고 다리가 저렸으며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추위가 온몸을 마비시키고 있었어요. 옷이 물을 먹어 무거워졌고 신발도 벗겨질 것 같았으며 방한복이 돌덩이처럼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20m. 숨이 가빴어요. 헐떡였고 기침을 했으며 물을 삼켰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어요.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고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며 물속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안 돼. 멈추면 안 돼. 10m. 팔을 저었지만 힘이 없었어요. 물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몸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코로 물이 들어왔고 눈이 따가웠으며 귀가 먹먹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증언해야 한다.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팔을 휘저었고 다리를 차올렸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5m, 3m, 1m. 손끝이 자갈을 만졌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기어 올라갔습니다. 손으로 자갈을 붙잡았고 무릎으로 땅을 밀었으며 온몸을 질질 끌었어요. 강변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자갈에 처박혔고 입에선 물이 쏟아졌으며 기침을 토하듯 했습니다. 숨을 쉬었어요. 거칠게, 가쁘게, 헐떡거리며 폐가 타는 것 같았고 심장이 터질 듯 했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살았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이쪽을 비췄어요. 저기 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건널 수 없었어요. 국경을 넘으면 국제 문제가 되니까요. 일어서야 했습니다. 여기서 쓰러져 있으면 중국 공안이 와서 저를 북송할 겁니다. 북송되면 공개 처형이에요. 무릎을 세웠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어요. 근육이 굳어서 관절이 얼어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어요.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뎠고 비틀거렸으며 넘어질 뻔했지만 버텼습니다. 걸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따라 마을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젖은 옷이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바지가 뻣뻣해졌고 재킷도 얼어서 움직일 때마다 바스락거렸습니다. 머리카락에도 얼음이 맺혔고 눈썹도 하얗게 변했으며
입김이 얼굴에 달라붙어 얼었어요. 영하 15도의 밤이었습니다. 이대로 걸으면 동사할 겁니다. 30분, 아니 20분 안에 불을 쬐지 못하면 저는 얼어 죽어요. 앞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이었어요. 중국 변방 마을, 조선족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집들이 듬성듬성 있었고 담배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올랐으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집, 불이 꺼져 있었어요. 두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집,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누군가 깨어 있는 겁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려야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제 운명이 결정됩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저를 숨겨주면 살고 공안에 신고하면 죽는 거예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똑똑똑. 나무 대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조선말이었어요. 억양이 북한과는 조금 달랐지만 조선말이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었고 손에 담배를 들고 있었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젖은 옷, 얼어붙은 머리카락, 떨리는 몸. 그는 한눈에 알았을 겁니다. 제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걸. 들어와요. 빨리. 문을 열어줬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난로 불빛이 보였으며 온돌 바닥이 뜨끈했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쓰러졌어요. 바닥에 엎드렸고 온몸이 떨렸으며 이를 딱딱 부딪혔습니다. 옷 벗어요. 빨리. 남자가 말했어요.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풀 수 없었고 지퍼도 내릴 수 없었으며 남자가 도와줬어요. 재킷, 셔츠, 바지 다 벗었습니다. 내복만 남았는데 그것도 물에 젖어 얼어붙어 있었어요. 남자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덮어요. 마른 담요였어요. 푹신했고 따뜻했으며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담요를 뒤집어 썼어요. 온몸을 감쌌고 떨렸고 난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불빛이 얼굴을 데웠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따뜻해서? 살아서? 도망쳤다는 안도감? 아니면 모든 걸 버리고 왔다는 죄책감?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물을 끓였어요. 이거 마셔요.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컵을 받아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물이 쏟아졌어요. 남자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물을 마셨어요. 뜨거웠고 목구멍을 태웠으며 위장까지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남자가 물었어요. 함경북도요. 13호? 예.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공안들 순찰 돌아요. 새벽 6시쯤. 그 전에 떠나야 해요. 시계를 봤습니다. 4시 40분. 1시간 20분밖에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옌지연길로 가요. 거기 교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 남자가 말했어요. 여기서 버스 타면 4시간. 돈이. 괜찮아요. 남자가 지갑에서 중국 돈을 꺼냈어요. 100위안짜리 몇 장이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어요. 내 동생도 강 건넜거든요. 10년 전에. 아직 연락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살아있길 바라요. 5시 30분. 옷을 갈아입었어요. 남자가 준 헌옷이었는데 마른 작업복이었고 두꺼운 손바지였으며 털모자도 있었습니다. 신발도 바꿨어요. 운동화였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았지만 젖은 신발보다는 나았습니다. 가요. 저기 도로 따라 걸으면 버스 정류장 나와요. 6시 첫 차. 남자가 문을 열어줬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조심해요. 공안 만나면 말 섞지 마요. 말투로 들켜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고 하늘은 아직 어두웠으며 별들이 박혀 있었어요.
뒤돌아봤습니다. 남자가 문 앞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남자도 손을 흔들었죠. 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비포장도로였어요. 자갈이 깔려 있었고 걸을 때마다 발소리가 났으며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가끔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닭 우는 소리도 들렸으며 마을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30분을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낡은 표지판이 서 있었고 벤치 하나가 있었으며 아무도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온몸이 아팠고 다리가 후들거렸으며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잠들면 안 됐어요. 공안이 올 수도 있고 버스를 놓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지평선이 붉게 물들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으며 세상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6시 10분. 버스가 왔습니다. 낡은 버스였어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멈췄고 문이 열렸으며 운전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올라탔어요. 돈을 냈고 맨 뒷자리에 앉았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덜컹거렸고 비포장도로를 달렸으며 먼지가 날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두만강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13호 관리소도, 박보이도, 한지은도 모든 게 멀어지고 있었어요. 창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이마를 식혔고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을 흔들었으며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드는 바람에 깼어요. 옌지 도착. 운전사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였어요. 건물들이 즐비했고 차들이 오갔으며 사람들이 걸어다녔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거리에 섰어요. 간판들이 빼곡했고 중국어가 여기저기 보였으며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교회를 찾아야 했어요. 길을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말투가 이상하면 들키니까요. 그냥 걸었어요. 거리를 따라 사람들 사이를 방향도 모른 채 1시간을 헤맸습니다. 그때 십자가가 보였어요. 건물 옥상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교회였어요. 뛰어갔습니다.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하며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뛰었어요. 교회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50대 남자였고 안경을 썼으며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북한에서 들어와요. 그가 말했어요. 안전해요. 여기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쓰러졌어요. 바닥에 엎드렸고 울음이 터져나왔으며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옌지 교회에서 2주를 숨어 지냈습니다. 지하실이었어요. 창문도 없었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았으며 하루 종일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닥은 시멘트였고 습기가 차서 이불도 축축했으며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탈북자가 7명 더 있었어요. 함경도에서 온 사람, 양강도에서 온 사람, 평안도에서 온 사람.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북송되면 죽는 사람들이었죠. 목사님이 하루에 2번 음식을 가져왔어요. 밥과 김치, 가끔 계란이 들어 있었고 따뜻한 물도 있었으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브로커가 곧 옵니다. 목사님이 말했어요. 브로커를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흘러도 브로커는 오지 않았어요. 지하실에선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몇 시인지 며칠이 지났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목사님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공안이 근처를 수색하고 있어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얼굴이 창백했고 목소리가 떨렸으며 손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무겁고 규칙적인 군화 소리였습니다. 쿵쾅쿵쾅. 땅이 울렸고 천장이 진동했으며 먼지가 떨어져 내렸어요. 찾아. 샅샅이 뒤져.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서랍 여는 소리,
문 열리는 소리, 가구 뒤집는 소리. 그들이 교회를 뒤지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여자가 입을 막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숨소리조차 죽였으며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지하실 입구 쪽이었어요. 철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안이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여기는? 누군가 물었어요. 지하실이요. 근데 열쇠가 없네요.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멈췄어요. 숨도, 심장도, 모든 게. 됐어. 가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으며 엔진 소리가 멀어졌어요. 한참 뒤에야 숨을 쉬었습니다. 거칠게, 가쁘게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목사님이 내려왔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오늘 밤 떠나야 합니다. 땀이 이마에 흘러내렸고 손이 떨렸으며 공포가 얼굴에 가득했어요. 밤 11시. 브로커가 왔습니다. 40대 남자였는데 검은 재킷을 입었고 야구 모자를 눌러 썼으며 담배 냄새가 났어요. 나 따라와. 조용히. 중국어 억양이 섞인 조선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어두운 골목이었고 가로등도 없었으며 달빛만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낡은 화물 트럭이었고 뒤에 컨테이너가 달려 있었으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 빨리. 브로커가 속삭였어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7명이 모두 들어갔어요. 좁았고 숨 쉴 공간도 부족했으며 서로 몸이 닿을 정도였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쾅.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으며 칠흑 같은 어둠이 덮쳤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덜컹거렸고 요동쳤으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균형을 잡을 수 없었고 넘어졌으며 다른 사람과 엉켰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공기가 부족했고 답답했으며 질식할 것 같았어요. 창문 열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창문이 없었어요. 환기구도 없었고 문도 밖에서 잠겼으며 우리는 쇠상자 안에 갇힌 거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도 볼 수 없었고 빛도 없었으며 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이 뜨거워졌고 땀이 흘러내렸으며 목이 탔어요. 물 좀. 여자가 신음했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철상자 안에 갇혀서 어디론가 가고 있을 뿐이었어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어 여러 명이었습니다. 열어. 누군가 명령했어요. 검문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기서 들키면 끝입니다. 북송되고 수용소 가고 처형당합니다. 컨테이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쇠로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여기 안에 뭐야? 브로커 목소리가 들렸어요. 과일이요. 사과. 열어서 봐. 끝이었습니다. 자물쇠 푸는 소리가 들렸어요. 찰칵. 문이 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저기 차.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른 차를 검사하러 간 거였어요. 브로커가 문을 다시 잠갔고 시동을 걸었으며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트럭이 다시 달렸어요. 빠르게, 급하게, 도망치듯. 1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눈이 부셨으며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나와. 빨리.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밖으로 기어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고 비틀거렸으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별들이 총총했고 달이 떠 있었으며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숨어. 그 다음에 다시 연락할게. 브로커가 말했어요. 주위를 봤습니다. 산골 마을이었어요. 집 한 채가 있었고 불빛도 없었으며 폐가 같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물었어요. 응.
음식은 내일 갖다 줄게. 절대 밖에 나가지 마. 공안 순찰 돌아. 브로커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트럭이 떠났어요.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으며 7명이 폐가 앞에 남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먼지투성이었고 거미줄이 쳐져 있었으며 쥐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에 앉았어요. 등을 벽에 기댔고 눈을 감았으며 숨을 쉬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오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떨어졌어요. 물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으며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왜 안 와? 버린 거 아냐? 돈만 받고 도망간 거 아냐? 사람들이 불안해했어요. 닷새째, 여섯째, 일주일. 브로커는 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굶어 죽거나 스스로 움직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폐가를 나갔어요. 어디가? 누군가 물었습니다. 음식 구하러요. 대답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대낮이었어요. 햇빛이 눈을 찔렀고 마을이 보였으며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모자를 눌러 쓰고 고개를 숙였으며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게가 보였어요. 들어갔습니다. 빵. 중국어로 말했는데 발음이 이상했을 겁니다. 주인이 저를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돈을 냈어요. 목사님이 준 중국 돈, 마지막 남은 50위안이었습니다. 빵 6개를 받았고 물 2병도 샀으며 급하게 가게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주인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며 뭔가 말하고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신고했습니다. 뛰었어요. 폐가로 미친 듯이 다리가 풀려도 뛰었습니다. 도망쳐요. 공안 올 거예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벌떡 일어났어요. 뭐? 어떻게? 어디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빠르게, 점점 더. 저쪽 산으로. 폐가를 뛰쳐나갔습니다. 7명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산으로 달렸어요.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고 문 여는 소리가 들렸으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뛰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으며 무릎이 까졌습니다. 일어나서 또 뛰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공안들이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숨었습니다.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숨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군화 소리가 지나갔어요. 쿵쿵쿵. 바로 옆이었습니다. 3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지나가길. 군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눈을 떴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으며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으며 별이 떴습니다. 나무 밑에 앉았어요. 등을 기댔고 가방에서 빵을 꺼냈으며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며 물로 억지로 삼켰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브로커였어요. 어디야? 산속이요. 공안이. 알아. 미안해. 급습당해서 못 갔어. 지금 어디? 위치를 설명했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30분 후에 산 아래 도로. 거기서 기다려. 트럭 보내줄게. 마지막 기회야. 30분. 산을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넘어지고 구르고 나무에 부딪혔어요. 도로가 보였습니다. 비포장 도로였고 차도 없었으며 조용했어요.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25분. 헤드라이트가 보였어요.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트럭이었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트럭이 멈췄어요. 창문이 열렸고 브로커 얼굴이 보였으며 타! 라고 소리쳤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탔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급하게, 빠르게,
도망치듯. 다음은 태국이야. 브로커가 말했어요. 거기까지 2주 걸려. 버텨야 해. 창밖을 봤습니다. 중국 땅이 뒤로 물러가고 있었어요. 옌지도, 페가도, 공안도 모든 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중국에서 태국까지 2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어요. 3주가 걸렸고 죽을 뻔했으며 배신당할 뻔했습니다. 첫 번째 은신처는 중국 남부 농촌이었어요. 좁은 판자집이었고 방 하나에 7명이 갇혔으며 창문도 없었습니다. 2m 곱하기 4m, 침대 2개가 전부였는데 4명은 바닥에서 잤고 화장실도 없어서 양동이를 썼으며 악취가 진동했어요. 나갈 수 없었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브로커가 하루 한 번 열어줬으며 밥 한 그릇씩 주고 다시 잠갔어요. 나가면 공안한테 잡혀. 북송이야.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안 갔어요. 시계가 없었거든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아서 낮인지 밤인지 몇 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벽에 손톱으로 금을 그었어요. 하루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열흘이 지났는데 브로커는 곧 출발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10하루째 되던 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젊은 남자였는데 25쯤 되어 보였고 얼굴이 상처투성이었으며 한쪽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뭐야? 누군가 물었습니다. 브로커한테 맞았어요. 돈 더 달래서. 남자가 신음하듯 말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 얼마? 제가 물었어요. 200만 원 더. 안 주면 공안한테 넘긴대.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들 침묵했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 걸고 도망친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있을 리 없었죠. 브로커는 그걸 알고 있었고 우리를 볼모로 잡은 겁니다. 10사흘째 밤, 문이 열렸어요. 브로커였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 둘이 더 있었고 몽둥이를 들고 있었으며 얼굴엔 흉터가 있었어요. 야, 너 나와. 맨 처음 들어왔던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왜요? 남자가 떨었어요. 나와.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끌려나갔어요. 문이 닫혔고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으며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가족한테 전화해. 지금 당장. 브로커 목소리였어요. 공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나다. 다음 날 아침 남자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피투성이었고 이가 부러졌으며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숨만 쉬고 있었으며 가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10나흘째. 브로커가 또 왔어요. 야, 너 나와. 이번엔 저를 가리켰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나요? 나와. 다리가 떨렸습니다. 일어설 수 없었어요.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아당겼고 밖으로 끌려나갔으며 문이 쾅 닫혔습니다. 복도였어요. 어두웠고 퀴퀴한 냄새가 났으며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담배를 피우며 저를 쳐다봤어요. 너 돈 있어? 없습니다. 가족은? 북한에. 연락할 수 없어요. 브로커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럼 곤란한데. 태국까지 가는데 돈이 더 필요해. 얼마요? 300만 원. 머리가 멍해졌어요. 300만 원? 어디서 구합니까? 못 구하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브로커가 비웃었어요. 공안에 넘긴다. 북송이지, 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브로커가 말을 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 뭔데요? 한국 가서 갚아. 일하면서. 정말요? 근데 이자부터 연 30% 사채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죽거나 빚을 지거나 둘 중 하나였죠.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브로커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해. 중국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읽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적었고 도장을 찍었으며 영혼을 팔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출발했어요. 트럭이었습니다. 큰 화물 트럭이었고 뒤에 컨테이너가 달려 있었으며 문이 열려 있었어요. 15명이 탔습니다. 7명의 방 사람들과 다른 방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컨테이너 안은 칠흑 같았습니다. 창문도 없었고 환기구도 없었으며 문이 밖에서 잠기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렸고 요동쳤으며 몸이 이리저리 부딪혔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 2시간, 5시간.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땀이 쏟아졌으며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물 좀. 누군가 신음했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물통 하나를 줬는데 2리터짜리였고 15명이 나눠 마시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했어요. 10시간이 지났습니다. 트럭이 멈췄어요. 문이 열렸고 브로커가 물통 2개를 던져 넣었으며 12시간 더 가야 해라고 말하고 다시 문을 잠갔습니다. 어둠이 다시 내렸어요. 누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였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컨테이너 안을 울렸고 다른 사람도 따라 울었으며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2시간 후 트럭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눈이 부셨으며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내려.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으며 쓰러질 뻔했어요. 주위를 봤습니다. 정글이었어요. 나무가 빽빽했고 습기가 찼으며 벌레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누군가 물었어요. 라오스 국경. 브로커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넘어가야 해. 걸어서요? 3시간. 산 넘어서 태국. 산이 보였습니다. 가파랐고 높았으며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로 브로커를 따라 정글 속으로.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고 벌레가 달라붙었으며 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숨이 가빴고 다리가 후들거렸으며 멈추고 싶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을 걸었습니다. 앞에 있던 남자가 쓰러졌어요. 탈진이었습니다. 일어나. 브로커가 소리쳤지만 남자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브로커가 혀를 찼습니다. 두고 가자. 뭐라고요? 제가 소리쳤어요. 못 가면 버려. 그게 규칙이야. 남자를 정글에 두고 갔습니다. 뒤돌아봤는데 남자가 나무에 기대 앉아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작별 인사였습니다. 3시간 후 산을 넘었습니다. 아래에 마을이 보였어요. 저기가 태국이야.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마을로 비틀거리며 넘어지며 기어서라도 내려갔어요. 마을 입구에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브로커였어요. 태국 사람이었고 영어로 말했으며 손짓으로 트럭에 타라고 했습니다. 탔어요. 또 컨테이너였고 또 어둠이었으며 또 지옥이었습니다. 방콕까지 12시간이 걸렸어요. 도착했을 때 저는 반쯤 죽어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했고 걸을 수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이 저를 끌고 내렸어요. 여기서 기다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게.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좁은 방이었고 14명이 갇혀 있었으며 매일 밤 누군가 울었어요. 정말 한국 갈 수 있을까? 브로커 믿어도 돼? 또 돈 달라고 하면? 불안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8회째 되던 날 문이 열렸어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었고 안경을 썼으며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쓰러졌어요. 바닥에 엎드렸고 울음이 터져 나왔으며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살았습니다. 한국 가시는 겁니다. 비행기 표 끊었어요. 대사관 직원이 말했어요. 한국.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0년을 꿈꿨던 곳, 지옥을 벗어나 가는 곳, 자유가 있는 곳. 며칠 후 출발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내일 오전 11시 비행기입니다. 내일. 단 하루만 더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지난 몇 주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만강, 얼음물, 옌지 교회, 컨테이너, 정글, 쓰러진 남자, 브로커의 냉소, 모든 게 악몽처럼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땅을 밟는 겁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어요. 공항 천장에 걸려 있었고 크게 펄럭였으며 파란색과 빨간색이 눈부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0년을 참았던 눈물을 전부 쏟아내고 싶었지만 멈춰버렸습니다. 왜였을까요? 가방 속에 든 것 때문이었습니다.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서 꺼냈던 그 생리대 한 팩, 아니 정확히는 반 팩이었어요. 한지은에게 줬으니까요. 나머지 반을 가져왔습니다. 버릴 수 없었거든요. 영막에서 말했던 그 질문,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엘리트 운전병이었던 제가 왜 보위원을 폭행하고 고작 1000조각 때문에 목숨을 걸었냐고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짐승으로 살 것인가, 인간으로 죽을 것인가. 조사실로 핸들을 돌리는 순간 저는 평생 짐승이 되는 거였습니다. 한지은의 죽음을 방조한 살인의 공범으로요. 그래서 핸들을 꺾었습니다. 미친 짓이었지만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대로 구하지 못했어요. 그녀를 짐칸에 남겨두고 생리대만 쥐어준 채 도망쳤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요. 그 죄책감이 가방 속 반팩의 무게로 남았고 지금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울 수 없었어요. 아직 울 자격이 없었거든요.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말, 자본주의, 취업, 생활. 배워야 할 게 산더미였어요. 첫날 편의점 실습이 있었는데 카드 계산을 못했습니다. 기계 앞에서 멈춰 섰고 손이 떨렸으며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강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북한에선 한 번 실수하면 총화였는데 여기선 괜찮다고 하니까요. 실수해도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왔어요. 정착금 800만 원을 받았고 첫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고시원이었어요. 3평 남짓한 방이었고 창문은 작았으며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고 부엌도 없었으며 전자레인지 하나가 복도에 있었어요. 하지만 제 방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만의 공간이었거든요. 문을 닫는 순간 울컥했어요. 이 좁은 방이 13호 관리소 경비대 숙소보다 천국 같았으니까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어요. 10군데, 20군데.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30군데째 되던 날 한 곳에서 면접 연락이 왔어요.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13호 관리소 경비대에서 운전병으로 5년 근무했습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북한 경력은? 여기서 인정이 안 돼요. 운전면허는 있으세요? 북한 군용 면허가? 그것도 안 됩니다. 한국 면허 따셔야 해요. 떨어졌습니다. 또 40곳이 넘게 지원했는데 한 곳도 합격하지 못했어요. 북한 경력은 경력이 아니었고 30대 나이는 너무 많았으며 면허도 자격증도 없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시급 9,860원. 13호 관리소 1호차 전속 운전병이 삼각김밥을 데우고 라면을 진열하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몰랐어요. 제가 누군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야간 근무였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8시간 동안 혼자 가게를 지켰어요. 손님이 별로 없었고 시간이 안 갔으며 시계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새벽 3시가 가장 길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여자였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급하게 뛰어들어왔으며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용품 코너로 갔어요. 생리대를 집어들었고 계산대로 왔으며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이거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계산했습니다. 5,500원. 카드를 받았고 기계에 긁었으며 영수증을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여자가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 한지은이 떠올랐습니다. 피 묻은 천 조각을 훔쳤다고 짓밟히던 그녀, 제가 건넨 생리대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던 그녀, 짐칸에서 공포에 질려있던 그녀. 가슴이 답답했어요. 여기선 5,5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거기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같은 여자인데, 같은 인간인데 왜 이렇게 달라야 하는 걸까요? 화장실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고 감사해요라고 또 한 번 말했으며 가게를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명절이 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편의점도 문을 닫았고 거리는 한산했으며 고시원도 조용했습니다. 다들 고향에 내려갔거든요. TV를 켰어요. 명절 특집이 나왔고 가족들이 모여 밥 먹는 장면이 나왔으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제가 탈북한 걸 알았을까요? 연좌제로 끌려갔을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확인할 수도 없었으며 그냥 모르는 채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제가 자유를 선택한 대가였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린 대가였죠. 밤에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우시고 있었어요. 철수야, 왜 갔니? 왜 우리를 두고 갔니?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이 쿵쾅거렸으며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어요. 돈을 모아서 6개월간 편의점에서 번 돈으로 50만 원을 내고 등록했습니다. 기본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강사님이 말했어요. 저 운전할 줄 압니다. 북한에서 5년간. 아, 그래도 한국 도로는 다르니까요. 처음부터 배우세요. 처음부터였습니다. 핸들 잡는 법, 기어, 변속, 신호등 보는 법, 주차하는 법. 북한에서 5년간 했던 게 여기선 소용없었어요. 모든 게 달랐고 규칙도 달랐으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2개월 만에 면허를 땄어요. 이종 보통. 손에 면허증을 쥐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이제 다시 운전할 수 있는 거였어요. 화물차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경력이? 북한에서 5년, 한국 면허 딴 지 이제 2개월입니다. 일단 수습으로 해볼까요? 합격했어요. 첫 정규직이었습니다. 월급 250만 원. 많진 않았지만 제가 버는 돈이었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체크하지 않았으며 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화물차를 몰았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대구까지, 대구에서 광주까지.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13호 관리소 비포장도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끈했고 넓었으며 핸들이 부드럽게 돌아갔어요.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비치되어 있었어요. 공짜였습니다. 아무나 쓸 수 있었고 아무도 지키지 않았으며 마음껏 쓸 수 있었어요. 한지은이 떠올랐습니다. 천 조각을 훔쳤다고 맞았던 그녀, 인간답게 살고 싶었던 그녀, 제가 제대로 구하지 못했던 그녀. 가방에서 생리대 반팩을 꺼냈어요. 아직 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버릴 수 없었거든요. 포장이 낡았고 구겨졌으며 5년 동안 제 짐 속에 있었어요. 화장실 휴지통에 버리려고 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 죄의 증거였고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상기시켜주는 유일한 물건이었으니까요.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3년이 더 지났어요. 지금 저는 32살입니다. 화물차를 몰고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고시원에서 나와 원룸에 살고 있어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넓진 않지만 화장실과 부엌이 있고 창문도 크며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자유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잠듭니다. 평범한 일상이에요. 누가 감시하지 않고 누가 체크하지 않으며 제 선택으로 사는 삶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외롭고 가끔 불안하며 죄책감도 남아있어요. 북한에 둔 가족, 제대로 구하지 못한 한지은, 함께 도망친 탈북자들 중 몇 명은 잡혀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핸들을 꺾은 그 순간 저는 인간으로 남았으니까요. 짐승이 되지 않았고 살인의 공범이 되지 않았으며 양심을 지켰습니다. 어제 편의점에 들렀어요. 생리대 코너 앞에 섰습니다. 수십 가지 종류가 있었고 가격도 다양했으며 아무나 살 수 있었어요. 제일 비싼 걸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8,900원짜리였는데 박보희 아내가 쓰던 것과 비슷한 중국산이었어요. 계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방에서 낡은 반팩을 꺼냈어요. 나란히 놓았습니다. 5년 전 것과 어제 산 것, 둘 다 하얗고 깨끗했으며 똑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5년 전 것은 무거웠어요. 한지은의 울음, 박보희의 비웃음, 제 선택에 무게가 담겨 있었거든요. 어제 산 건 가벼웠습니다. 그냥 물건일 뿐이었으니까요. 한지은 동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건넨 그 물건이 아주 잠시라도 그녀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었기를 빕니다. 그녀가 그 천조각이 아니라 제대로 된 물건을 쓰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13호 관리소에 그 흘길을 달리던 제 트럭은 멈췄지만 제 가슴 속의 부채감과 자유를 향한 질주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피 묻은 핸들을 꺾었던 그날 밤 저는 선택했습니다. 인간으로 남기로. 그 선택의 대가가 이 자유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외롭고 때로 고통스럽지만 제 선택이고 제 삶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